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열고 대선 후보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45% 이상을 얻어서 본선 직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재명, 안희정 후보의 대역전극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어쨌든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 갖는 건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사실 판이 다 짜여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2위, 3위 주자들은 역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오늘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고 여기에 이제 소위 대세론으로 불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승리를 오늘 결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날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그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이 59%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수도권 경선에서 45% 이상 득표만 하면 과반 이상을 해서 승부를 마무리 짓는데 만약에 오늘 45% 이하가 되면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4월 8일 날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2, 3위 주자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그 성남시장 측은 오늘 문재인 후보 측이 지금까지 45% 이하 득표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45% 이하로 만들어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2등을 한다. 이렇게 1, 2등이 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도권의 변수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인단 모집을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 탄핵 결정 이후에 2차 선거인단 모집한 51만 명이 있는데 이 2차 선거인단에 한 사람들은 바로 조직적인 동원이 별로 안 되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오늘 이번 수도권 경선에 일괄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라면 역선택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주자들을 그렇죠. 역선택이라고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찍는 표들도 2차 선거인단에는 꽤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여러 곳에서 경선을 하면서 계속 45% 이상을 득표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충청권에서조차 45%를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것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문재인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경선 과정을 쭉 거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쪽하고 달리 컨벤션 효과를 갖다 별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어떤 양력, 부양력을 갖다 받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지지율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양자 대결 구도이고요. 저 화면은 이제 일단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다음으로 이제 2위를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수치가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수치가 안희정 후보에게 빠진 수치와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여튼 두 당의 경선이 진행 중에 소위 안철수 전 대표는 소위 경선의 흥행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지율이 지금 어떤 조사는 여기 오늘 나온 이 리얼미터 조사는 6%가량 올라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8.7%를 기록했네요. 저거는 이제 소개도 되는 거죠.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는 근데 이제 18.7에서 6.1%가 올랐는데 지난주에 나온 한 조사, 갤럽 조사에는 그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3.1이 될 텐데 거기서는 9%가량 일주일 사이에 오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는 쉽게 말하면
5% 내지 9%가 한 일주일 사이에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5에서 9%를 좀 땡길 수 있었던 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지가 지금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네. 첫째, 네. 지금 전제에도 나타났듯이 안희정 지사가 빠진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게 한 5%가량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상당 부분 흡수한 거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이게 옮겨간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일부는 홍준표 지사가 약간 주춤했는데, 네네. 홍준표 지사의 주춤한 부분에서 일부를 또 가져온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서 빠진 건 상당 부분 가져왔고, 네. 홍준표 지사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을 또 가져왔고,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 데는 중도 또는 중도 보수표를 많이 가져왔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표를 조금 가져왔다는 거는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도 일부 가져왔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흡수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런 네네. 상승 효과를 했는데,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면서 예. 지지율이 그대로이거나 0.5%포인트밖에 안 미미하게 올랐어요. 오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좀 그런 약간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딱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사실 뭐 안희정 지사가 좀 잡고 있었던 그 지지율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정말 지금 보니까 숫자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지금 벌써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대세는 굳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예, 그 이제 성향을 보면 이 대선 때 당내 경선에는 갓길로 가고 본선에는 중앙 차선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갓길로 간다는 건 당의 정체성에 맞게 선명하게 가는 거고 예. 중앙 차선으로 간다는 건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이렇게 많이 규합을 해서 간다 그런 건데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중도 보수를 흡수하는 쪽으로 쭉 지금 노선을 잡고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지가 쏠렸고 그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이미 누누이 예견돼 왔던 그랬죠. 것이죠. 그렇게 하고 최근 들어서 지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미터나 갤럽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은 이동이 눈에 이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일 중에 새로 조사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약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저 예. 사람 지지하면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 때는 양자 대결 구도를 유권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총선 때는 다당제형 구도를 갖다가 계속 시험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은 가급적이면 양자 대결로 가는 걸 갖다 더 선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겹쳐서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상당히 중도 보수표서부터 시작해서 쭉 흡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더 흡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여론조사 내용 아까 잠시 살펴보고 본부장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 여부와 관련해서 양자 대결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거 말고 다음 취지 부탁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맞붙었을 때 지지율이 41.7대 39.3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저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나질 않는 수치로 예,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와 만약에 맞닥뜨렸을 때 안철수 전 대표와 표 차이는 좀 벌어집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44.8%고 안철수 전 대표 34.8%로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선이 중요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45% 선을 끊어놓는다면 그 이상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결선 투표까지 가서 다른 반전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기대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 구도 저희 가상 양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이죠.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예. 오차 범위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인 경우 많은데 1,000명 정도 이상하면 근데 아까 2몇 % 차이기 때문에 거의 네. 오차 범위 내에 그렇겠죠.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보다 상당 10% 가량 앞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중도 확장성을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중도로 확장을 해가면서 그런 안철수 전 대표로 갈 거를 자기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을 선점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이제 저렇게 벌어지는 게 나타나는데 네네. 현재 뭐 이러한 조사가 일반 국민들 유권자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투표에는 별로 조금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투표에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나 2차 결선 투표에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안희정 지사 측은 이러한 거를 많이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양강 구도로 갈 경우 네. 안희정 지사의 경쟁력이 더 높다, 외연 확장력이 더 높다라는 거를 역시 그 선전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2차 결선 투표에서는 변수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영남권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나름 네. 상승세를 타고 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경선에서도 예. 어떠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네. 좀 예측하세요? 그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상당히 베이스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 걸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수도권에 그렇게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남시장이라는 아주 작은 베이스 정도 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조직이나 뭐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시장이 뭔가 역할을 하게 되려면 무조건 되고 문재인 후보가 45% 이하로 내려가야 그렇죠. 무슨 역할이 있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거 막바지에도 최선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대로 실현될지는 조금 가능성을 지켜봐야 낮아 되겠죠. 보입니다. 그러면요, 좀 궁금한 게 앞서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양강 대결로 지금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면은 지금 오자 대결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자강론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다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네. 경우엔 또 어떻게 변수가 될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출발을 5당의 후보가 이미 이제 3당은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됐고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고 내일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되면은 일단은 오자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 오자 구도라 그래서 다 중요한 집권에 육박할 수 있는 그리고 집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득표를 하려면 예. 최소한 10% 이상 득표를 시작으로 해야 되거든요. 시작할 네. 때. 네. 그러려면 저는 결국에는 오자가 실질적으로는 3자 구도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3자 구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모아질까요?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에다가 이제 보수 후보가 한 사람 해서 10% 이상 득표를 초반에 지지율을 보이게 되면서 네. 예. 실질적으로는 3자 구도로 압축이 되는데 네. 3자 구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럼 3자 구도라 해서 양강 구도가 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3자 구도는 어떤 식이 되냐 하면 2강 1중이 될 수도 있고 네. 1강 2중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보수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보수 후보로 될 가능성이 현재 유승민 후보보다는 높은데 네. 그럴 경우 현재는 안철수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보다 굉장히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홍준표 후보도 어떻든 제2당 정통적인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서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초반에 홍준표 후보가 과연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네.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그 지사의 지지율 차이가 적게 되면 거의 비슷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만약에 간다면 1강 2중이 되는 거고 네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크게 차이로 따돌리면서 가게 되면 2강 1중 등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저는 공식적으로 반문 비문 연대가 공식적으로 딱 선언하는 형태의 연대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자연스러운 표 쏠림으로 인해서 이 양강 구도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지지율 앞서서 보신 걸로만 보면 사실은 3자 대결이 되면 사실 뭐 안철수 전 대표 양자 대결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불리해지는 숫자로 많이 나타나는군요. 예, 현재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씩 톱니바퀴가 양자 구도 쪽으로 조금씩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강 2중 구도라도 2중 중에서도 조금 더 앞서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제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홍준표 지사가 이제 유승민 후보보다는 지금 보수 측 내에서의 그 지지율은 높지만 네.
홍준표 지사는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권 난파에 따른 심판의 성격이 강하죠. 그 밑에 깔려 있는 예.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약을 안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 홍준표 지사가 뭐 그렇게까지 약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오자 구도가 삼자 구도 양자 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뭐 육자 구도가 될지 알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라도 그 뭐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선언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결국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문재인 후보라는 상수 그리고 거기에 대항을 해서 뭔가 대선이 의미가 있게 되어가는 네네. 맞상대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될 걸로 조금씩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톱니바퀴가 마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뭐 양강 구도를 전제로 톱니바퀴가 마저 간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와의 연대, 보수 후보와의 어떤 흡수 이게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것이 과연 온전히 그냥 더하기만 될 것이냐, 보수 후보와의 합해짐을 통해서 빠짐은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계속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넌 보수다 말이야. 예. 그거는 뭐냐면 이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 호남, 그다음에 진보 이쪽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들러붙는 걸 결합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수로 뭐라 그럴까 공세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어느 정도 좀 차단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외연을 중도 보수 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 효과를 갖다 많이 봤지만 컨벤션 효과를 본 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 손학규라는 또는 박주선이라는 그 사람들이 상당 경선 효과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연적인 쏠림 이전에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 여러 번 지금 연대가 필요하다. 바른정당하고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본선 티켓을 거머쥐면 안철수 후보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주말 동안 했던 발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사실 여기저기서 공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원래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사면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자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를 이제 기자들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지금 지금 구속되자마자 벌써부터 사면 얘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박근혜 그 지지층한테 보수층의 지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의도로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의도와 시점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또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사면 문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이지만 그런 피해가 수도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한 거는 과연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나온 답변인지 나름대로 굉장히 전략적 포석을 갖고 한 발언인지는 전략적 포석을 갖고 했다면 막판에 결국에 내가 양강구도를 몰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지지층 표까지 내가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그런 고도의 계산에 의한 건지는 좀 궁금한 건데 어쨌든 본인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그냥 원론적으로 한 거고 사면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 이야기다라고 일단 해명한 상태입니다. 네네. 지금 계속해서 파장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약간은 사실은 단순히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대연적 선의 발언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뉘앙스가 좀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안희정 지사 때하고 지금 안철수 때 저 후보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희정 지사는 어디까지나 민주당 내 후보고 지지층이 겹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연정이나 선의 갖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공격을 가하면 거기서 지지자가 우수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근데 안철수 지금 후보의 경우에는 예. 지지층이 조금 다르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갖고 지금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효과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뭐 문재인 후보 이야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다만 두 가지인데 정치인은 원칙이 맞다고 그래서 그 발언의 시기나 강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약간 경솔했고 그다음에 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논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사면위원회는 이미 법무부 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원칙을 세워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사전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죠. 보수로 몰고 싶은데 이제 그 했으니까. 다만 제가 요새 이런 공방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촛불 민심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대통령 개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을 원했던 거고 그렇죠. 뭔가 선거제도든 개헌이든 뭐 다 바꾸는 걸 갖다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그런 정책 논쟁, 이슈 논쟁으로 가지 않고 꼬투리 잡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오늘 대구로 갑니다. 네, 서문시장 간다 그렇죠. 그러죠. 네. 대구로 가서 이제 뭐 보수 결집을 뭐 좀 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도 약간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큰 흐름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은 있지만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비율로 야당을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대구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저 돌tum에서 나온 손오공처럼 짠하고 나타난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 의식하고 뭐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구에서 보수 적자를 갖다가 차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죠. 내일은 홍준표 후보가 대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 지금 TK 목장의 결투가 아주 뭐 상당히 격렬하게 전개가 되는 건데 네네. 저는 유승민 후보가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도 대구 지역 내에서 많이 나고 있고요. 예. 유승민 후보가 TK 지역에 매몰되면 저는 헤어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전국화를 시키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그 꿈, 네네. 희망 이런 걸 갖다 설파를 하면서 예. 지지를 갖다 모아가야지 예. 지금 뭐 내년 지방선거나 그다음 뭐 총선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대구에 매달리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으로서 이번 대선, 유승민 후보로서 이번 대선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까를 좀 짚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뭐 양강 구도다, 사실 뭐 후보 지지율 순에서는 저 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의지, 또 단일화 이야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바른정당이 대통령 탄핵에 어떻든 여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네. 뭔가 이제 국정농단 세력과는 절연하겠다. 네. 우리는 새로운 합리적 보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좋았어요. 명분은 좋고 해서 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그러나 정치 현실은 지지율이 안 나오고 정당의 지지율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안 나오고 또 자기네들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비판했던 바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도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후보 지지율도 그렇고 반토막밖에 안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단은 그 가장 큰 이유는 보수는 그 본류에서 벗어난 거에 대한 보수층들이 별로 지지하는 속성이 좀 적어요. 네. 아무리 명분이 좋다 그래도. 네, 네. 또 하나는 일종의
어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배신자 프레임에 그거에 뭔가 발목이 좀 잡히면서 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그동안 딜레마에서 한 번은 굉장히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상당히 자유한국당을 공격했다가 한 번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하면 불구속을 바란다 네. 하면서 뭔가 좀 애매하게 이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네네. 이제는 정면 돌파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대구 경북에서도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오늘 유승민 의원이 최근 발언에 보면 네. 대통령을 망친 사람이 경북에 제일 많다 뭐 이런 말도 아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북의 이 친박들 때문에 망친 거지 그래서 보수가 이게 망하게 된 거다 괴멸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하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과 박근혜가 전 대통령 오히려 배신자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역공을 가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전략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김종인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어떤 대선 구도에 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정말 나 대통령 돼볼 거야라고 하는 것과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서고 나서 전체적인 빅 텐트를 갖다 뭐 스몰 텐트가 됐든 미들 텐트가 됐든 뭐 구성하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그런다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0.몇% 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 아직 그 역할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쏠리든가 아니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연대를 구성하든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하튼 본인은 자강론을 갖다 주장을 했지만 본선 후에는 더 힘을 키우려면 그다음에 만일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 지금 의회 구조로 봐서는 연대를 안 하고는 누구도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궁금한 게요. 김종인 전 대표가 접착제 역할을 하려는 목표와 목적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은 반문 감정이 있고요. 반은 본인이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개혁 정치를 갖다가 실현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